클루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에필로그입니다. 워낙 본문의 내용이 프롤로그에 잘 요약되어 있어서 바로 에필로그로 넘어가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에필로그의 결론입니다. 13가지 제안, 우리들의 세계를 현명하게 만드는 법. 인간은 비할 데 없이 강력한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춤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 우리는 정치와 정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우리는 계산법과 물리학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발명하고 교육하며 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어느 다른 종도 우리와 비슷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진보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언어와 신중한 사고의 기제는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가능케 했지만 선행 인류 조상 때부터 10억 년 이상의 시기에 걸쳐 발전해온 우리의 뇌는 이런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닌 유전 형질의 대부분은 언어 이전에, 신중한 사고 이전에, 우리와 같은 생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진화한 것이다. 때문에 줘야 한 오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인간 마음의 인지적 구성에 존재하는 여러 결함들을 논의하였다. 확증 편향, 정신적 오염, 단내림, 틀짜기, 부적절한 자기 통제, 반추의 순환, 초점 맞추기 착각, 동기에 의한 추론, 잘못된 기억, 제한된 정신 능력, 애매한 언어 체계, 정신 장애에 대한 취약성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의 맥락 기억은 현대 생활의 많은 요구에 부적합하며 우리의 자기 통제 체계들은 거의 절망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우리의 선조 체계들은 오늘날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형성된 것들이며 좀 더 현대적인 우리의 숙고 체계들은 이 과거의 영향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기억에서 신념, 선택, 언어, 행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주로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을 통해 형성된 인간의 마음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아왔다. 인간 마음의 이런 측면들 가운데 어느 것도 현명한 설계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리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들을 진화의 유물로 보는 것이었다. 불완전함을 통찰하라.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금까지 제기한 주장은 오랜 전통의 일부이다. 이 책의 핵심 영감에 해당하는 역사의 유물이라는 굴드의 생각은 다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윈의 전설적인 저작 인간의 유래는 몸의 털, 사랑니, 미골이라는 퇴화한 꼬리뼈 같은 몇몇 쓸모없는 또는 거의 쓸모없는 특징들을 열거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자연의 이러한 전환점들은 다윈의 주장의 핵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 마음의 불완전성은 진화의 맥락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내 추측으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평이하고도 단순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념과 또는 절실한 바람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은 인간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인간의 행동을 서술하려는 학문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인간이 합리성의 틀에서 벗어날수록 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선택 행동을 산뜻한 방정식으로 포착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창조론과 그것의 최근 변형인 지적 설계 이론의 거의 불가사의한 인기에서 유래하는 듯하다. 진화론처럼 증거의 뒷받침이 튼튼한 이론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하루하루의 고달픈 진화 연구를 통해 수집된 사실들에서 최근에 완성된 다수의 유전자 지도를 바탕으로 밝혀진 분자 변화의 구체적인 사실들에 이르기까지 진화의 증거들에 익숙한 과학자라면 사람들의 이러한 지속적인 저항이 터무니없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항의 많은 부분은 잘 조직된 구조가 사련 고려 없이도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거부감에서 유래하는 듯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종종 어쩔 수 없이 진화의 절정을, 곧 잘 조직된 구조가 순전히 우연을 통해 생겨난 사례들을 강조하게 되곤 한다.
이러한 강조는 진화와 같은 맹목적 과정을 통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계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불완전함의 계몽적인 힘을 탐색하는 데는 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자연의 최고 걸작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걸작만 살펴서는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이해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함의 가치는 단순한 균형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볼 때 모든 클루즈는 우리 과거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다. 거추장스러운 해결책이 있는 곳마다 자연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층층이 쌓아 올렸는지에 대한 통찰이 존재한다. 진화의 역사가 더 쉬워진 기술들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클루지들은 우리에게 그것의 이음매들을 드러내준다. 각각의 클루지들은 또한 창조론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의 산물이라는 가정이다. 창조론자들이 아무리 끝까지 버티려 해도 불완전성은 이들의 상상을 무력하게 만든다. 전지전능한 공학자가 완벽한 안구를 설계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바로 그 공학자가 게으름을 피우며 어설픈 척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클루지 연구에는 또한 실용적인 측면도 있다. 인간의 특이사항들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유용한 통찰들을 제공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 갱생위에서도 말했듯이 인식은 개선을 향한 첫 걸음이다. 우리의 어설픈 본성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것의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불완전함을 통찰의 원천으로 간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점은 모든 불완전함을 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계산기가 나보다 제곱근 계산을 더 잘한다는 사실을 달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게리 카스파로프가 컴퓨터 딥블루를 상대로 세계 체스 챔피언에서 승리했다고 환호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지금은 컴퓨터가 체스나 사소한 추적 게임에서 우리를 이기지 못할지 몰라도 컴퓨터는 머지않아 우리를 이길 것이다. 19세기 말 기계와 경쟁한 존 헨리의 싸움은 당당했지만 뒤돌아볼 때 그것은 이미 진 싸움이었다. 많은 면에서 기계는 우리를 능가하며 우리 또한 이 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화학자 에른스트 피셔는 기계가 점점 더 효율적이고 완벽해짐에 따라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사려 있게 말했다. 공학자가 설계한 생물이 있다면 그런 생물은 결코 사랑을 알지 못할 것이며 예술을 즐기지도 시의 요점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노골적인 합리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술의 창작과 감상을 위해 시간을 쓰느니 겨울을 위해 호두를 모으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예술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즐거움의 일부다. 우리는 기꺼이 애매함을 바탕으로 시를 짓고 감정과 비합리성을 바탕으로 노래와 문학을 창작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인지 능력의 모든 특이사항들이 찬양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시는 좋은 것이지만 고정관념, 자기중심주의, 편집증과 우울증 등은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생물학적 구성에 내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연적인 것과 좋은 것을 혼동하는 일종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명백히 우리의 인지적 특이사항들을 분류하여 무엇을 다시 검토할 것이며 무엇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상 대화에 남긴 애매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언제나 맥락과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대화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우리의 기억체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 대신 이 일을 해주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일과 가운데 많은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결코 모자람이 없다. 우리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일자리를 유지하며 장애와 손상을 멀리하도록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비록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근심 없는 삶이 부러울 때가 있지만 고양이가 좋아하는 중국의 모든 개 박하를 준다 해도 나는 내 뇌를 고양이의 뇌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더 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기에서 1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의 깊은 경험 연구를 토대로 한 것이다. 자, 이제 이 책의 핵심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클루즈를 이겨내는 13가지 제안. 하나,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되도록 함께 고려하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간들은 증거들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익숙지 않다. 우리의 사고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함께 고려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대안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추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를 생각하라는 간단한 원칙의 가치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있었을 만한 것 또는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숙고하는 반사실적 사고의 가치 또한 증명되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수록 우리의 사고 능력은 개선될 것이다. 빌 클린턴 정부의 첫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 생애의 여러 국면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은 내가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갖고 있지 못한 확신을 모든 것에 대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올바른 선택은 종종 최종 선택한 길뿐 아니라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한다. 둘, 문제의 틀을 다시 짜고 질문을 재구성하라. 이 비누는 99.4% 순수한가 아니면 0.6% 유해한가? 우리가 듣고 보고 읽는 모든 것들은 정치인, 광고주,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 직원에 의해서도 일상적으로 가공되고 있다. 모든 것들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유권자,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사태를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의 질문을 재구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안락사 법규를 살인적인 의사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위험있게 죽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볼 것인가? 근무 시간이 시간제로 줄어든다면 그것은 임금의 삭감인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인가? 어떤 문제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라. 맥락 기억은 우리가 언제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감을 뜻한다. 우리가 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어떤 대답을 찾아내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문제를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런 편향을 교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셋, 상관관계가 곧 인간관계가 아님을 명심하라. 믿든 말든 미국 인구를 통틀어 신발 크기와 일반 지식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큰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작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보다 역사와 지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더 큰 신발을 사서 신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발이 크다고 해서 더 똑똑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와 혼동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상관관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한 자연스러운 추론은 즉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의 원인일 것이라는 추론은 옳지 않다. 위의 예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지구를 가장 최근에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발이 작은, 따라서 가장 작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곧 역사 수업을 받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갓난아기들과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때문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배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그 자체로 우리가 배우는 것의 원인은 아니다. 넷, 여러분이 가진 표본의 크기를 결코 잊지 말라. 의학에서 야구 통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결론 도출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우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표본이 클수록 추정치는 신뢰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 평균적으로 더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어느 야구 선수가 한 경기에서 4할을 치는 것은 한 시즌 동안 모든 경기에서 4할을 치는 것과 도저히 같을 수 없다.
비록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쉽게 잊곤 한다. 큰 수의 법칙이라 알려진 이것을 처음으로 정식화한 사람은 이것이 너무 분명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 자연의 어떤 본성에 의해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일상적으로 무시한다. 우리는 흔히 표본이 매우 작을 때조차 그것에서 발견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를테면 겨우 몇몇 야구 경기에서 또는 단 하루의 주식시장의 결과에서 발견되는 유형은 순전한 우연 이상의 것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어느 뛰내기가 지난 10경기에서 사할을 치면 그 선수가 공을 정말 잘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3할 타자가 때로는 며칠 동안 4할 타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동을 특별한 요소와 결부시키는 주식시장 분석가들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오늘 시세가 올라간 까닭은 에크미 페더레이티드사가 예상외로 높은 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분석가가 실제로 오늘의 시세 상승을 우연한 등락 이상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행히도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에 따르면 일반인이 큰 수의 법칙에 더 민감해지도록 가르치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5. 자신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앞서 결정하라.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다. 우리는 모두 그를 배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가 만족스러울 때 앞으로 일주일 뒤에 먹을 식품을 고르는 것과 배고플 때 가게에서 사 먹는 인스턴트 식품을 비교해보라. 만약 우리가 미리 결정한 것들만 구매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식품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연말 쇼핑을 위해 1년 내내 돈을 묶어두는 크리스마스 적금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이다. 유동성이 힘인 세상에서 왜 돈을 미리 떼어놓는가? 그러나 우리의 진화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완전히 사리에 맞는 전략이다. 유혹은 우리가 그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가장 크다. 때문에 우리는 순간의 충동에 휩싸여 있을 때보다 미래를 계획할 때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쉽다. 6. 막연히 목표만 정하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라. 체중을 줄이겠다 또는 이 논문을 마감 시한 전까지 끝낼 것이다와 같이 막연하게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다. 단순히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예로 3kg을 줄여야지,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심리학자 피터 골 위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인 조건 계획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이를테면 감자튀김을 보면 그것을 멀리하겠다와 같이 X이면 Y이다 형태로 바꿀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의 클로지스러운 본성에 대한 이해는 왜 거의 모든 것들이 조상 전래의 반사체계를 거쳐야 하는 반면에 나중에 진화의 반사체계에 접목된 숙고체계는 뇌의 결정에 제한적인 영향력만 행사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짜인 조건 계획은 이러한 제한을 비켜갈 수 있는 한 방법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을 통해서 추상적인 목표가 선조 체계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즉 모든 반사의 기본이 되는 X이면 Y다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오래된 체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7. 피로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피로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피로할수록 숙고체계보다 반사체계에 더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에게 과일 샐러드와 초코 케이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그 소비자가 7자리 숫자를 외워야 하는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보다 더 자주 초코 케이크를 선택했다고 한다. 만약 여러분이 감정으로만 결정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합리적 결정을 선호한다면 그것을 위한 승리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승리의 조건이란 바로 적절한 휴식과 최대한의 주의 집중이다. 8번째,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하라.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와닿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마음의 예방의 틀 속에서 행동의 비용을 강조하거나, 예를 들면 내가 안 가면 음악회 입장권에 쓴 돈을 낭비하는 셈이 되겠지? 아니면 마음의 추진의 틀 속에서 행동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재미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 건전한 판단은 당연히 비용과 이익의 두 측면을 비교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하면 우리의 기질과 기분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덧붙이자면 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이 이것 아니면 무엇을 했을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라.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라. 예컨대 공공기금 1억 달러를 야구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하자. 1억 달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니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맥락에서 야구장을 건설하면 어떤 다른 기회들이, 이를테면 채무를 갚아 장래의 이율 지급을 줄이는 일이나 초등학교 3개를 새로 짓는 일 등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맥락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비용들은 가시적인 가격표를 달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다. 개인의 수준에서 기회 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이것 아니면 다르게 보낼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9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실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대답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며 따라서 관련 정보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더 세련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 사무원들은 꽃이 그려진 포스터 아래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었을 때보다 사람의 눈이 그려진 포스터 아래에 설치되었을 때 더 자주 커피값을 지불한다. 사람의 눈이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0번째,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불교에서 가르치기를 모든 것이 현재의 순간에 더 중요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은 옳다. 만약 미친 자동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한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자동차를 피한다는 단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라. 그러나 내가 식사를 마친 뒤에 초코 케이크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을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곤 한다. 건강 유지라는 나의 장기 목표에 비해서 단 것을 좋아하는 내 입맛을 만족시킨다는 나의 현재 목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상관을 씹어대는 이메일을 보내면 지금은 기분이 흐뭇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수가 되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가까운 것과 먼 것에 대해 거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곧 가까운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먼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작정 멀리서 살핀다고 해서 언제나 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이 몇 개월 뒤에 무슨 일을 하기로 약속했던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약속 당시에 그 일은 전혀 해롭지 않게 보였겠지만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것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진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6개월 뒤에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로 또는 아이들 학교에서 자원봉사하기로 약속했다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되도록 자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현재와 미래를 각각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사고와 거리를 둔 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잠시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일도 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그 욕구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비합리성은 종종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반면에
복잡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그것을 몰두할 때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11번째, 생생한 것, 개인적인 것, 일화적인 것을 경계하라. 이것은 자신에게 거리를 두기에 뒤따르는 귀결이다. 이것을 실천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앞에서 우리는 직접 볼 수 있는 과자와 그저 그를 통해 머릿속에 떠올린 과자의 상대적 유혹에 대해 살펴보았다. 좀 더 강력한 예는 대학생들과 콘돔 상품에 대한 티머시 윌슨의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의 고전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출처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컨슈머 리포츠에 보고된 통계학적으로 탄탄한 연구 결과로서 A 상표의 콘돔에게 더 후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한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하나의 일화로서 B 상표의 콘돔을 추천하였다. 이유는 A 상표의 콘돔이 한창 성교하는 도중에 찢어져서 혹시 모를 임신에 대한 불안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이 두 글을 읽은 뒤에 사실상 모든 학생들은 컨슈머 리포츠가 더 믿을만하다며 다른 친구들이 일화적 증거를 토대로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3분의 1의 학생들은 생생하고 일화적인 것에 굴복하여 B 상표를 선택하였다. 네 발 달린 우리의 선조들은 아마도 가장 화려하거나 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시간을 두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는 사치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비개인적이지만 과학적인 것에 특별한 비중을 두는 것은 생생한 것에 현혹되기 쉬운 우리의 성향을 보완해 줄 것이다. 12번째,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결정은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완전한 정보를 획득하고 모든 우발적인 경우와 반대 경우들에 대해 충분히 성찰할 때까지 모든 결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지금까지 제시한 전략들은 간편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똑같은 거리에 있는 똑같은 관심을 끄는 두 건초 더미 사이에서 선택을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다는 뷰리던의 당나귀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신중한 결정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위해 아껴두어라. 마지막이네요. 13번째, 합리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라. 이 마지막 제안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주식 투자 조언만큼이나 하찮게 들릴지 모른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것은 이론적으로야 맞지만 완전히 쓸모없는 얘기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는 것은 언뜻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 예컨대 내가 신념의 장에서 서술했던 죽을 운명의 부각 현상을 생각해보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집단의 성원들을 더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되도록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답하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효과는 줄어든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이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하면 앞서 서술한 다른 기법들을 사용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자동적으로 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머지 것들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의 모든 제안들은 인간 마음의 한계에 대한 견실한 경험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제안들은 제각각 인간 마음의 상이한 약점들을 다루면서 진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매끈하지 못한 점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저자의 마지막 결론부에 도입합니다. 지금 클루즈가 중요한 이유. 인간 마음의 장점과 약점에 대한 섬세하고도 균형 잡힌 이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의 교육 체계를 생각해 보자. 우리의 교육 체계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19세기 교육학의 이념에 빠져 지나치게 암기를 강조하며 산업혁명과 디킨스의 엄격한 교장 선생 그레드 그라인드를 연상시킨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소년과 소녀들에게 다른 것은 말고 오로지 사실만 가르쳐라. 그 밖에 아무것도 심지 말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뽑아내라.
그러나 이런 교육은 교육이 해야 할 일을, 곧 우리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인생을 끌어나가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이런 식의 과도한 암기가 과연 유용한 목적에 기여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쨌든 구글 시대에 아이들에게 여러 주의 수도들을 외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유용성을 상실하였다. 지도적인 교육 심리학자이자 최근에 사고를 위한 교육이라는 책을 저술한 디애나 쿤이 제시하는 장면은 나로 하여금 내 중학교 시절을 너무 많이 생각나게 한다. 평균을 꽤 상회하는 한 학교의 7학년 학생이 존경하는 사회과목 선생에게 질문을 하였다. 왜 13개 주의 이름을 모두 외워야 하지요? 그러자 선생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6월에는 50개 주를 모두 외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먼저 13개를 외워두면 좋겠지? 이것은 암기라는 수레가 교육이라는 말보다 먼저 도착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물론 아이들에게 자기 나라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주 이름들의 암기 목록은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참된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결과는 한 연구자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그들이 공부한 과목들의 기본 개념들과 관계들에 대한 피상적 이해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며 그들이 습득한 지식 내용을 현실의 문제에 응용하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많은 능력을 발달시키지 않고도 12년 또는 13년의 공교육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폭로된 진실의 세계를 살고 있다. 정보시대의 아이들은 정보를 찾는데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보를 해석하는 일이다. 이 책 앞에서 논의했듯이 일단 믿고 나중에 의문을 던지는 우리의 경향은 누구나 심지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까지 무엇이든 발표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10대들은 인터넷에서 읽은 것이면 무엇이든 액면 그대로 믿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누가 웹페이지의 저자인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해당 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출처의 정보가 있는지 등을 거의 무시하거나 오직 가끔씩만 검토한다. 웰즐리 대학의 두 연구자의 말을 빌리자면 학생들은 인터넷을 정보의 1차 출처로 이용하지만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통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소비자들은 사이트의 내용보다 시각적 단서 같은 피상적 측면들에 훨씬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예컨대 연구에 포함된 모든 소비자의 거의 절반은 부분적으로 사이트의 구도, 글자체, 글자 크기, 색상, 도식 등을 포함하는 시각 디자인의 매력에 근거해 사이트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이것은 왜 우리에게 단순히 위키피디아나 인터넷 접속이 아니라 학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말해준다. 만약 우리가 자연적으로 훌륭한 사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회의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타고났다면 학교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라는 종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속기 쉬운 존재다. 현재는 폭로된 진실의 세계이며 그곳에서 아이들은 그들에게 절대적 진리로 지시되는 것들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세상에는 종종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그들이 듣는 것이 모두 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대립하는 증거들을 평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더욱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과학적 추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습득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너무 모른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뇌와 마음의 내적 작용에 대해 많은 지식을 지닌 채 태어나지 않았다. 특히 우리의 인지적 취약성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과학자들조차도 17세기까지는 뇌가 사고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뇌가 큰 인간이 다른 생물들보다 덜 뜨거운 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거꾸로 추론하여 뇌의 목적이 피를 식히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소화기관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적어둬야 하는지, 증거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자연이 자연적으로 잘하는 것은 또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혀 배운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깨닫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일상적 논증에 대해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또는 통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고등학교에서 수업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 메타인지, 지식에 대한 지식을 성찰하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비판적 사고기술의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의미 있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들을 점점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연구들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라는 커리큘럼에 대한 최근 연구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아이들에게 철학에 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의 교재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아이들이 철학적인 문제와 씨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아동용 이야기들이다. 그 중심 교재인 해리 스토틀마이어의 발견은 주인공 해리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에 대한 수필을 쓰라는 과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소년인 해리는 생각에 대해 수필을 쓰기로 작정한다. 나한테 세상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생각하는 것이지. 물론 나는 전기, 자기, 인력과 같이 다른 많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놀랍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생각이야말로 매우 특별한 것일 거야. 이런 종류의 커리큘럼으로 16개월 동안 매주 딱 1시간씩 수업을 받은 10세에서 12세 사이 아이들은 언어지능, 비언어지능, 자신감, 독립심에서 뜻깊은 향상을 보였다. 해리 스토틀마이어의 에세이와 어린이를 위한 철학 커리큘럼은 심리학자들이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것에, 다시 말해 지식에 관한 지식의 진정한 예를 보여준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성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의미심장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인간의 마음 사용 설명서라는 단 한 번의 과정으로도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안내서가 우리에게 제국군을 암산으로 구할 만큼 강력한 기억력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인지적 결함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다. 우리는 증거들을 좀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고려하도록, 우리 자신의 추론 편향들에 좀 더 민감하도록, 우리의 장기 목표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선택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것과 정면으로 대결한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클로즈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을 위한 생각이라는 책도 생각나네요. 그 책도 우리 생각의 편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줬는데요. 꽤 두꺼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읽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이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을 위한 생각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프롤로그 때와 마찬가지로 에필로그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네요.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이 두 전문의 내용만 다 들어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